6호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단락 볼게요. 6호 4페이지. 자,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했습니다. 위해 했으니까 앞에가 목적이겠죠? 그죠? 뒤에가 방법일 테고. 뭐야? 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 이게 바로 일종의 목적이었네요. 그럼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럼 방법은 뭐냐? 방법은 뭐야? 여기 있네. 정책을 수행합니다. 이게 방법이었군요. 그죠? 정책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나름대로 정책 수단의 특성을 좀 고려해서 정책을 수행하게 된대요. 알겠어? 그래서 그 정책 수단에 뭐가 있냐면 정책 수단은요.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 이렇게 다양한 특성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구성 요소가 나오면 그 자체로 문제로 출제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우리가 곤충은 하면 머리, 가슴, 배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돼 있다면 배로 구성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 그냥 가볍게 곤충은 하나, 둘, 세 개로 구성되는구나. 이렇게만 읽어달라고 그랬잖아. 근데 얘가 시험으로 출제될 때가 있다고 그랬죠. 언제? 자, 저 구성 요소가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할 때가 있어. 기능과 역할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 이때는 뭐야? 이 기능과 역할,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내면 얘가 반드시 출제 요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딱 그런 겁니다. 구성 요소 4개를 얘기하고 나서 각각의 기능을 물어보는 거였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라고 했어? 뒤쪽에서 이거를 각각 설명할 때가 있다고 했죠. 머리는 그 순간 머리에다 이렇게 쳐서 그 정보를 찾아내야 합니다. 됐죠? 그러면 얘 한번 찾아볼게요. 자, 4가지의 다양한 특성을 갖는데 4가지 측면에 지금 벌써 문제 나왔다고 표시가 나왔죠. 그죠? 갑니다. 강제성은 그럼 이때부터 잠깐 진하게 강제성은 왜냐면 이건 이미 시험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아주 강조를 해놔야 돼.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구나. 강제성이라는 건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래요. 정부가 개인의 행위를 제한하든지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든지 쉼표를 딱 찍더니 유해식품 판매 규제는 그럼 판매 규제는 뭐겠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제성이 높은 거네. 개념 정의하고 여기가 바로 뭐야? 예를 들어 이런 패턴을 이용했구나. 개념 정의를 하고 예를 들면 그건 핵심 개념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죠. 핵심 개념에. 다음 직접성은 자 다시 직접성에 대한 정보. 정부가 공공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그럼 여기네. 공공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대요. 그러면 자, 4개가 있는데 이거를 각각 설명하려면 설명 방법이 똑같아야 합니다. 얘는 화려한 미사옥으로 막 사용을 해요.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주 되게 심플하게 한다? 그런 거 없어요. 화려한 미사오구가 2개를 썼으면 쟤도 2개 쓰고 얘도 2개 쓰고 똑같이 쓰는 거야. 그러면 위에 강제성 설명했을 때하고 직접성 설명했을 때 각각 어떻게 설명했는가 공통점을 찾아보면 됩니다. 가만히 봤더니 뭐뭐 하는 정도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뭐 하는 정도 이렇게 설명했죠. 얘도 뭐뭐 하는 정도 이렇게 설명했죠. 다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여기였구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가 강제성. 그 다음에 뭔가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가 직접성. 정부가. 그죠? 그럼 아까도 예를 들었으니까 얘도 예를 들어주겠지. 정부가 정책에 직접 수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아요.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했답니다. 직접 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했으면 정부에 관여하는 정도는 작겠구나. 그러니까 직접성이 낮다라고 그랬죠. 정부가 관여하는 게 적으니까. 자동성 다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여기 위해니까 앞에 목적이죠. 정책 수행이 일종의 목적이고 이런 정책 수행을 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만들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랍니다. 그러면 아까 개념 정의할 때 어떻게 해서 뭐뭐 하는 정도죠. 그러니까 요게 포인트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가 바로 뭐겠어? 자동성입니다.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하면 그건 자동성이 높은 거, 새로운 걸 만들었어. 그러면 자동성이 낮은 거. 예를 들겠죠?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청 시청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기존의 것을 이용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자동성이 높다고 설명했네요. 그 다음에 가시성은 하면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다시 A 위한 B니까 앞에가 목적이고,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정도. 아까 개념은 뭐뭐 하는 정도로 개념은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거네. 그게 가시성이 높은 거네.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거 뭐냐면 가계부. 가계부는 돈의 출납이 정확히 나오죠. 그건 가시성이 엄청 높은 거죠. 돈의 위치가 정확히 나오잖아.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갔는지.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써? 빗금 쳐달라고 그랬죠? 그죠? 어딘가에 일반적이지 않은 게 나온다면 그건 항상 어떻게 써? 시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사회 규제를 한데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답니다. 않기 때문에 인과관계죠? 그러니까 예산이 들지 않으니까 가시성이 낮답니다. 왜냐면 가시성은 재원이 드러나야 되는데 돈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가시성이 낮겠지. 자, 예를 들어서 규제의 정도를 조절한다는 건 무단횡단을 하면 벌점 15점이야. 근데 내가 규제의 정도를 강화한다는 건 무단횡단하면 벌점 40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써? 돈이 드냐? 아니잖아. 벌점 15점을 40점으로 바꾼 거잖아. 내가 건물을 짓거나 뭐 하거나 한 게 하나도 없죠. 돈이 안 움직였네? 그러니까 어떻게 써? 가시성이 낮겠죠. 그냥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러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를 각각 구성 요소들이 있으면 그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물어보는 1번 문제였습니다. 그대로 쫓아가서 풀어볼게. 자,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뭐 이렇게 지금 비교하는 게 지금 되게 길죠. 문장이 길다 보면 잠깐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A라고 볼게요. A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대요. 과태료를 부과한대요.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이게 B죠. 그것보다 강제성이죠. 그러면 강제성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강제성이 높은 건 뭐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강제성이 높은 거죠. A는 B보다 강제성이 높대. A는이죠. 그럼 어떻게 써? A는 강제성이 낮죠. 이렇게 써야죠. 틀린 말이네. 고쳤어. 전기 제품 안전 규제를 강화한답니다. 규제를 강화한대요. A.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데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 예산에 편성한 게 B입니다. 그럼 A는 B보다 가시성이야. 가시성은 돈의 흐름이 정확한 거죠. 가계도 같은 게 금전출납부 이런 게 가시성이 높은 거잖아. 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반적으로 안전 규제는 재정 지출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바로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냐? 여기서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아요. 여기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써? 쟤는 예산 지출이 없으니까 가시성은 낮겠죠. 자, 문화재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줬답니다. 보상금을 줬어? 이거 하라는 얘기죠. A는 자연보전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금지한답니다. 개발 행위 금지, 뭐뭐 하지 마 이런 거죠. A는 B보다 강제성이 높다? 아니죠. 낮죠. 하지마인 B가 더 강제성이 높은 거지. 쓰레기 처리를 민간업체에 맡겼어. 민간업체에 맡겨서 하는 게 A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대. 이게 B입니다. 그럼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직접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직접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업체에 맡긴 건 직접성이 낮아야죠. 직접성이. 정답 5번이구나. 담당 부서에서 문화 소외계층에 제공하던 복지카드 혜택을 늘리는 것은 얘는 지금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전담 부서를 신설한답니다. 새로운 걸 신설했군요.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신설하는 것보다
자동성이 높다. 자동성은 새로운 걸 만들지 않는 게 자동성이 높은 거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야? 5번이 정답이겠네.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단락 가는데요. 넘겨. 두 번째 단락에서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 공식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뭐 숫자 같은 게 안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글 속에 공식이 좀 숨어 있거든요. 그 놈을 빼내야 돼요. 자, 두 번째 단락 출발해 볼게요. 공식을 찾으셔야 합니다. 공식 두 번째 단락 출발. 자, 어디 볼게요. 공식들 찾았나 볼게요. 자, 난 어디서 찾나 봐. 자, 정책수단 아까 4개 있었죠? 그 정책수단 선택의 사례를 뭘 선택해야 할지 있나 봐. 그럼 뭐 할 거냐면 환율과 관계된 것들을 살펴보겠대요. 환율을 통해서 이 환율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정책 중에서 뭘 선택할래? 이거 하겠대요. 다음, 외국 통화에 대한 뭐뭐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이제 환율이네. 자, 그런데 여기에 공식이 하나 튀어나왔어요. 환율은 했는데, 자, 이건 어떻게 공식을 뽑아낼 거냐면, 자, A에 대한 B의 비율이래요. B의 비율, 뭐 이거니까, 비율이니까 뭐 곱하기 100 하라, 뭐 이런 얘기인가 본데, A에 대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A에 대한 나오면 요 앞에 있는 A가 일종의 기준에 대한 겁니다. A가 기준이야. 또는 A가 뭔가를 설명하는 설명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수식, 분모, 분자, 분모가 있는 분수식을 만들 때 분모라는 건 모는 어미문자죠. 자는 자식이잖아.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기준점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부모로부터 자식이 태어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기준에 해당되는 요 A가 바로 뭐겠어? 얘가 바로 분모값입니다. 분모값. 그 다음에 그럼 당연히 얘는 뭐겠어? 얘는 분자값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저기 뭐뭐에 대한이니까 여기 외국 통화가 바로 뭐야? 얘가 분모값이 되는 거고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 얘가 분자값이 되는 겁니다. 자국 통화의 통화는요. 돈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바로 뭐야? 외국 통화죠. 외국 통화 돈. 그 다음에 여기가 자국 통화입니다. 자국 통화네. 이렇게 공식이 하나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됐냐? 그러면 다시 이런 공식을 우리가 왜 중요하게 이렇게 뽑아내야 하냐? 평가원이 원하는 공식을 통해서 시험 문제 출제내는 방식은 공식을 통해서 첫 번째는 간단한 계산을 요구합니다. 간단한 계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달러를 줬더니 12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환율이 얼마야? 1달러 1200이니까 환율은 1200원이겠네. 됐냐?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 있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얘 때는 바로 비례와 반비례를 물어볼 때 이것을 이용합니다. 국어니까 수학처럼 복잡한 거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식 A는 B분의 C라고 해보자. 이랑 똑같은 거죠. 환율은 외국 통화분의 자국 통화 똑같은 거잖아. 요 A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분의 A죠. 1분의 A는 B분의 C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관계는 어떻게 써? 요 관계는 서로 간의 반비례의 관계지.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가 감소하는. 그 다음에 요 관계는 뭐겠어? 요 관계는 비례 정도입니다. 비례. 그럼 국어에서 나오는 정도가 뭐냐면 여기에서 다른 건 변동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B가 증가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써? A는 반비례니까 감소하겠지. 이거 알아내라고요. 그 다음 딴 거 변동이 없는데 C가 증가했어. 그럼 A는 어떻게 써? 증가하겠죠.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제 다시 얘로 가볼게. 얘로. 얘에서 말할게.
자, 딴 거 변동사항이 없는데 갑자기 자국 통화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자국 통화가 증가하고 있으면 앞으로의 환율을 예측해봐라. 그럼 어떻게 됐어? 자국 통화가 증가하면 환율은 어떻게 할까? 증가하겠죠. 맞냐? 이런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요. 또 반대로 외국 통화가 감소하고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외국 통화가 감소하면 환율은 반비례 관계니까 환율은 증가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공식은 딱 이렇게 이용을 할 거야. 그러니까 저걸 옆으로 잘 빼놔야 합니다. 저놈은 반드시 시험 문제 출제하고 내용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그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군요. 환율은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대요. 근데 기초 경제 여건이 뭐야? 어떤 국가의 생산성이나 물가 같은 것이 기초 경제 여건이죠. 저걸 반영한대요. 결국 환율은 그 나라의 물가를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라의 물가에 따라서 환율은 움직여요, 이 말이네. 그러나 나왔으니까 이제 삼각형과 역삼각형을 찾아야 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 단기적으로, 아까 저는 읽을 때 장기적으로라는 게 필요 없는 줄 알고 슬쩍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지금 그러나 하면서 단기적으로 나왔죠? 잽싸게 다시. 아까 거에서 다시. 이렇게 짝을 줘서 설명하고 있구나. 장기적과 단기적으로 짝을 두어서 설명하고 싶구나 라고 찾았어야 돼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환율에 잘 반영돼. 단기적으로 환율은 차이점 이것과 즉 물가라든가 다른 말로 기초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움직입니다. 괴리되어 움직인대요. 괴리는 벌어진다죠. 틈이 벌어져 달리 움직이나 봐요. 그러면 찾았어. 환율은 장기적으로 물가와 잘 움직여, 같이 움직여.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안 움직이네.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럼 평가원이 오답 만드는 기술을 한번 해보자. 그런 경우가 있다를 어떻게 오답을 만드냐면 이거 반대말 뭐야? 반드시 괴리된다. 틀린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어떨 때는 단기적으로 환율이 같이 연동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말은 그 말이잖아. 그 다음에 뭐 꼭 단기적으로 환율은 괴리되었다 이러면 안 돼. 평가원이 오답 만드는 방법입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대등이네.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뭐 이런 거네. 가정이네.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어. 가정과. 근데 변동폭이 예상보다 크다. 뭐뭐보다 하면 꼭 비교해달라고 그랬죠. 변동폭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어떻다? 크게 나타날 경우. 뭐가? 변동폭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크다면 이거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야. 아까 걸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여기로. 자, 자국 통화가 증가하고 있었어. 자국 통화가 증가하니까 환율은 어떻게 했어? 비례관계니까 환율은 이만큼 올라가겠지. 요 크기만큼 올라가겠지. 내가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자국 통화가 막 늘어나니까 너무 흔해지는 거야. 흔해지면 가치는 떨어지죠. 그잖아. 내가 100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10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어. 누가 더 가치로운 거야? 10개 중에 하나 가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야? 이 나라에 투자해봐야 별거 아니네. 에이, 다른 데로 가야지 하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갔어요. 이만큼 빠져나간 거야. 근데 나는 빨간색만 예측을 했거든요. 얘가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했어? 다시 환율은 상승하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 내 예상보다 이만큼 더 올라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내가 환율은 난 100원 오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봤더니 환율이 400원 오른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 나는 100원 정도 앞으로 100원이 오를 테니까 준비해야지 하고 100원을 어디서 끌어와서 왔는데 갑자기 400원이 올랐으면 300원을 어디서 더 끌어와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된다. 과도한 위험에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예측과 너무 빗나가니까 빨간색은 내가 어떻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파란색이 와버리니까 내가 깜짝 놀라버립니다.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변수가 환율 주가 이거 경제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한 하락하는 현상이 있대요. 이걸 뭐라고 한다? 오버슈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빨간색, 파란색이 있다면 오버슈팅은 뭐야? 빨간색 가지고 오버슈팅이라고 하지 않아. 이건 내가 충분히 예상했으니까 미처 예상하지 못한 파란색이 오버슈팅입니다. 이쪽이. 그죠? 내가 예상 못했잖아.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플러스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뭐뭐에 따른이니까 인과관계니까 앞에가 원인이죠.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시장 변동이 원인이지.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는데 불안 심리가 생긴대요. 결과는 다음 등에 의해라고 했죠. 또다시 인과관계를 한 번 더 성립했네요. 그러면 이 의해 앞에가 불안 심리가 이번에는 원인이죠. 이게 원인.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결과는 촉발된대요. 이게 결과죠. 그럼 뭐가 촉발되는데 위는 오버슈팅이 생긴다고요. 다음 여기서 물가 경직성이래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직이라는 건 딱딱하답니다. 물가가 딱딱하다는 건 가격이 잘 조정되지 않는 거야. 왜 조정이 안 되냐면 우리 휴대폰 있으면 2년 약정, 3년 약정 이런 거 하잖아. 그죠? 그러면 2년 약정을 맺었어. 내가 가격을 내려주고 싶어도 2년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 가격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격을 올려받고 싶어도 2년 약정이 맺어졌으면 가격이 안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조정이 안 되는 거야. 그걸 물가 경직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단락으로 가야 할 건데요. 자, 세 번째 단락에도 공식이 될 만한 게 또 하나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식 될 만한 거 옆으로 빼놔야 돼. 공식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빼놔야 합니다. 찾아볼게요. 자, 출발. 세 번째 단락 출발합니다. 자, 같이 볼게요. 이번에 또 공식을 찾아냈나 보자. 자, 물가 경직성에 따른 했으니까 다시 인과관계를 가졌을까? 요게 원인이겠죠. 그 다음에 환율의 오버슈팅, 물가 경직성을 통해서 환율이 오버슈팅 됐대요. 이게 결과군요. 즉, 내가 환율은 일정 정도 예상치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올라가거나 일정 정도 예상치보다 훨씬 밑으로 가거나 이놈을 이해하기 위해 앞에가 다시 목적이죠. 그러니까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는 거, 요게 목적이죠. 그죠?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는 게 얘가 목적이야.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할 거냐면, 자, 통화를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볼 거래요. 내가 이제 얘를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이 일어났어. 그랬을 때 단기와 단기의 환율이 어떻게 조정될까요? 이렇게 된 거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알아보고 싶어 하는 것을 그게 핵심 포인트겠죠? 그럼 얘가 핵심 포인트는 뭐야? 이제 장기와 단기의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그놈을 알아보겠대요. 장기와 단기의 환율이 조정되는 방법을 알아보자. 그래.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자, 어디에 충격이 꽝 왔어요. 어떤 이유였던지 뭐가 왔어요. 그랬더니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칩니다. 충격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답니다. 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조정 과정이 있대. 무슨 말이냐면 이게 1,000원이야. 그럼 1,000원이면 내가 뭐 1,010원 이렇게 올라가면 그런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올라가 하해. 근데 갑자기 1,000원인데 이게 갑자기 1,500원 이렇게 가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1,000원짜리인데 갑자기 50%를 올려? 미쳤나? 그러면서 어떻게 써? 이제 소비자들끼리 어떻게 해? 야 이거 사지 말자. 이거 사지 마. 이거랑 똑같은 제품이 저 B사 거 있는데 그거 사러 갑시다. 막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써?
1,500원을 올린 나의 입장에서는 이게 안 팔리는 거야. 괜히 올렸나? 하나도 안 팔리니까 어떻게 재고가 쌓이지. 그러니까 가격이 뚝뚝뚝뚝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일정 정도 가격 조정 과정이 생긴다고요. 그게 물가나 환율은 그렇게 조정 과정을 거친대요. 근데 물가는 이거 나 중요하게 봤는데 왜냐면 이놈이 설명을 물가나 환율은 하고 두 개를 뭉쳐 설명하다가 갑자기 두 개를 땅 띄어놨어요. 뭔가 다르니까 띄어놓은 거죠.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떻게 써? 우리는 잘 아는 지도 있죠. 삼각형과 역삼각형을 해서 차이를 정확하게 잡아내 보자고요. 물가는 요거는 바로 내가 삼각형 칠 거야. 왜냐면 여기 장기와 단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했으니까 장기 단기를 나눌 줄 나는 알고 있었어. 여기 설명했던 지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 단기는 당연히 나눠 써야 되는 거네.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했으니까 앞에가 원인이지. 그죠? 장기 계약 3년 약정, 4년 약정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했어? 공급요금 규제. 그죠? 이게 원인입니다. 공공요금은 이렇게 전기세, 뭐 난방비 이런 것들은요. 정부에서 규제를 합니다. 정부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정부가 있어야 하는 이유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난방비가 이렇게 있어. 그죠? 전기세 이런 게 있어. 어떤 일이 뭐 어디서 전쟁이 터져가고 갑자기 원자재 값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거 생활 필수품이죠. 우리 전 국민이 다 사용하는 거잖아. 그럼 국가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아싸 올리자 이렇게 안 올려요. 국가는 어떻게 써? 이거를 국가가 충격을 막습니다. 그죠? 그럼 국가 돈으로 저걸 막겠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써? 올라가는 날이 있지만 이게 쭉 떨어지죠. 이게 쭉 떨어졌어요. 그럼 국가가 떨어졌으니까 우리도 내릴게 안 한다고요. 얘도 국가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써요? 여기서 생긴 이익을 아까 위쪽에다 메꾸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충격에 대해서 완충을 하려고 잘 규제합니다. 올리거나 내리지 않아요.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선 생활 필수품들, 그죠? 전기, 그 다음에 물,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만 딱 규제를 하는 거야. 그죠? 왜냐면 이런 거 같은 건 전기는 우리 생활 필수품이니까 이걸 누가 하나가 독점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지 멋대로 뛸 수 있죠. 꼭 필요한 거니까 갑자기 전기를 다 끊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 제발 좀 합시다 하면서 막 투자를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 같은 거는 정부가 공공요금 같은 건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 원인이야. 그러니까 결과는 경직적인 거죠. 이게 결과가 되죠.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그러면 여기 있죠. 장기. 그러면 요 두 개가 서로 대조겠지? 신축적으로 조정됩니다. 왜 신축적으로 조정되냐면 우리 휴대폰 2년 약정을 맺었어. 그래서 2년 약정을 맺어서 이게 가격이 안 오르고 있는데 2년 약정이 되면 어떻게 해서 다시 가격이 올라가겠죠. 약정이 끝나면 올라가겠잖아. 또는 내려가거나. 그러니까 신축적으로 조정됩니다. 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조적인 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삼각형과 역삼각형을 찾아야겠네. 반면 환율은 그렇지. 요 놈이죠. 환율. 나올 수밖에 없죠. 아까 두 개를 묶더니 처음에는 물가를 떨어뜨렸고 환율을 또 했죠. 그러니까 요렇게 둘을 차이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게 중요했었군요.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축적인 조정이 일어난답니다. 이거 봐라. 얘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자, 물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물가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했어. 근데 이 물가와 환율을 단기와 장기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단기, 그 다음에 장기로 나누면서 이것도 다시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가는 단기에는 어떻게 해서 공공요금을 규제하거나 뭐 이래서 경직적이란 말을 썼고요. 경직적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장기에서는 휴대폰 요금 2년 약정이 끝나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신축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율을 설명합니다. 환율. 얘와 짝이니까 이렇게 지금 읽었겠죠. 이렇게 지금 서로 짝이잖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써? 얘가 단기와 장기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그랬으니까 단기 설명하고 장기를 설명하겠지. 그죠? 그럼 나도 어떻게 써? 장기, 단기를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축적이래. 그러니까 장기는 당연히 신축적이고요. 뭐도 단기도 신축적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양쪽 다 신축적인 거죠. 됐죠? 그러니까 환율 같은 경우는 장기 계약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신축적으로 움직입니다.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는 거야.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의 차이가 조정 속도의 차이 어디서 나냐면 장기에는 뭐다 신축적이니까 조정 속도 차이가 없어.
여기에서 조정속도 차이가 납니다. 얘는 안 움직이는데 얘는 움직이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바로 뭐야? 조정속도의 차이가 보입니다. 조정속도의 차이가 보이죠? 단기는 그 움직임이 어떻게 해서 되게 느린 편인데 단기의 환율은 어떻게 해서 움직임이 빠르죠? 한 놈 빠르고 한 놈 거의 정체 느려. 그럼 어떻게 해서 차이가 생기죠? 처음에 출발, 얘 물가, 빨간색 물가, 얘 뭐야? 환율이야. 그럼 어떻게 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물가, 빨간색 물가, 얘는 가만히 있는데 이 환율은 계속 올라가요. 얘는 경직적으로 안 움직여. 차이가 생겼죠? 2년, 3년 지나면 어떻게 해서 얘 계속 올라가고 얘가 쫙 빠르게 따라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쫙 빠르게 따라 올라간다고요. 자, 이 상태입니다. 자, 그럴 때 뭐가 생긴다? 오버슈팅이 생긴답니다. 조정 속도가 차이가 있으니까 생겼다.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장기는 물가나 환율이 모두 장기, 물가, 환율 모두 신축. 그때는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이건 또 뭐야?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역시 인과관계니까 요게 원인이죠. 구매력 평가설 때문에 결과는 설명할 수 있대요. 이놈 봐라. 이건 뭐지? 구매력 평가설. 자, 이것에 의하면 이것이니까 구매력 평가설이죠. 그 다음에 무엇에 의하면 이렇게 있네. 자, 이건 무슨 거냐? A에 의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는 요 앞에 A의 이제 견해나 일정의 주장이나 일종의 요소들을 설명할 때 쓰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는, 칸트에 의하면 칸트의 견해는, 이거 인문지문에서 자주 출몰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구매력 평가설의 견해는, 구매력 평가설의 주장은 이 말이야. 구매력 평가설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제 구매력 평가설 설명하는 거야.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에 나눈 비율로 나타난답니다. 이거 봐라. 다시 공식이 나왔습니다. 자, A를 B로 나눈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자, 우리가 분수식 뽑아낼 건데 분자 분모, 그다음에 분모 분자 이거 나눌게요. 자, 우리가 분모는 엄마고 분자는 자식이라고 했잖아. 우리는 엄마, 부모로부터 자식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바로 뭐야? 부모가 자식에게 나누어 주죠. 그죠? 보통 자식이 부모에게 나눠주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모가 절대적으로 자식들에게 나눠주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주는 놈이 바로 뭐야? 분모입니다. 나눠주는 놈이. 그럼 당연히 얘가 분자값이겠죠. 이렇게 의지하고요. 나누는 놈이 분모야. 그러면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 나눈다 그랬죠. 요게 외국 물가 수준이 분모값이고 자국 물가 수준이 그렇다면 얘가 분자값이겠죠. 공식이 튀어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바로 옆에다 정리하라고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공식이 뭐냐면 장기의 환율이래요. 환율은 외국 물가 수준분의 자국 물가 수준이래. 물가 수준이라고 했네. 이게 어디서? 구매력 평가설에 의하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 다시 균형 환율로 본다. 이게 바로 균형 환율이래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야? 균형 환율이네. 누가 그래? 구매력 평가설에서 그런데요. 그래? 다시 설명합니다. 아직 못 알아들었으니까 다시 설명하죠.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된다면 우리 이 정도는 예상할 수 있죠.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자국 통화가 증가하여 유통되고 있으면 어떻게 돼서 그러면 환율이 상승할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자국 통화가 많다라는 건 나도 돈이 많고 너도 많고 얘네 모두가 돈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서로 재화는 하나인데 살려는 사람이 많죠. 그죠? 수요자가 많다면 가격은 올라가겠지.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야? 장기에서는 나오면 는이죠. 장기는 자국 물가도 높아집니다. 자국 물가가 높아진다? 자, 자국 통화량이 많아서 증가하면
자국 물가도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 비례관계에 있는 장기의 환율도 높아지겠지. 봐라. 장기의 환율은 상승합니다. 됐네요. 그죠? 그대로.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또 나왔어. 실질 통화량은 다시 공식. 자, 실질 통화량이라는 게 나왔는데 얘는 나누는 게 뭐야? 물가로 나누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분모값이 되는 거겠죠. 통화량이 분자값이 되겠죠. 그러면 물가분의 통화량이지. 통화량이겠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 변하지 않습니다. 또 변하지 않는답니다. 왜 변하지 않는가 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는데요. 자, 원래 내가 이 분필을 하나 사려고 했더니 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팍 뛰었어요. 물가가 상승해서 너무했어. 2배로 뛰었어요. 2,000원이 됐다고 하자. 2,000원이 됐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실질 통화량을 계산해 보자. 이때는요, 내가 물가가 1,000원짜리죠. 1,000원짜리 분필을 사려면 통화량 내가 얼마 들고 와야 돼? 1,000원짜리 분필을 사려면 이걸 사려면 내가 얼마 들고 와야 돼? 1,000원을 들고 와야 되지. 그죠? 그래서 내가 1,000원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약분하면 1. 그죠? 이제 가격이 올랐어요. 2,000원이야. 2,000원짜리 분필을 사려면 내가 얼마를 갖고 와야 돼? 2,000원을 지불해야 되죠. 2,000원을 지불했어요. 2,000원 지불했어. 약분하면 1. 통화량은 안 변하네. 그죠?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지급해야 할 통화량도 많아지는 거지. 1,000원인데 2,000원이야. 그럼 내가 똑같은 재화 이 1,000원을 살려면 어떻게 해? 처음에는 1,000원을 냈지만 두 번에는 물가가 오른 만큼 더 내야 되지. 그러니까 실질 통화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죠? 됐냐? 자, 그 다음. 자, 요번에는 네 번째 단락을 가네요. 네 번째 단락 하고 어디를 풀어야 되냐면 뒤쪽으로 가면 5번을 풀어야 되겠네. 네 번째 단락 읽고 5번을 가는데 자, 출발해 볼게요. 네 번째 단락 후에 5번 출발. 자, 됐나? 네 번째 단락인가? 네 번째 단락과 문제가 있네. 자, 어디 한번 해볼까? 자, 그런데, 자,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했습니다. 인해라고 했으니까, 이유는 요거죠. 물가의 경직성. 단기에는 물가 경직성으로 인해. 단기에는 물가는 어떻게 써요? 장기 계약을 맺기도 하고, 공공요금은 규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구매력 평가설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난답니다. 이게 이제 결과겠죠. 그러니까 장기에서는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실질 통화량은 항상 같은 이런 게 나올 텐데 이거 안 된대요. 단기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가령 이제 예를 들어주네요.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통화량이 증가됐대요. 그러면 이제 아까 환율이라는 것은 외국 통화분의 자국 통화였죠. 자국 통화의 비율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지금 여기 자국 통화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써요? 환율은 계속 뛰어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자, 물가는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합니다. 실질 통화량은 증가한다.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공식들 한번 다 가져와 볼게요. 자, 실질 통화량은 뭐라고 했냐면 자, 물가분의 뭐라고 그랬죠? 물가분의 통화량이라고 그랬죠? 통화량. 그러면 자, 뭐라고 했냐면 자국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국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물가는 경직적이니까 움직임이 없지요. 그죠? 없어. 그럼 분자 값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이렇게는 어떻게 해서 비례관계라며 그럼 실질 통화량은 어떻게 해서 증가하겠죠.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렇게 했네요. 맞죠? 그죠? 자,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실질 통화 요에 따라서 뭐뭐에 따라라고 했으니까 시장 금리는 하락합니다. 통화량이 많아지니까 자국 통화량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흔해지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상태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 가치는 떨어지겠지. 그죠? 자,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 금리가 하락이 된다면 그럼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외국인들이 이제 빠져나가지 않겠니?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니까 외국인들이 투자해서 금리가 높으면 내 돈 넣어서 3%였는데 5%, 10% 하면 그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데 10%인 줄 알고 내가 투자를 왔는데 갑자기 금리가 떨어지면서 7, 6, 5, 4, 3, 2, 1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도망가죠. 빼버릴 거 아니냐.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했는데 10만 원짜리인데 갑자기 8만 원, 9만 원, 아니 9만 원, 8만 원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 당장 뺄 거 아니냐. 빵원 되기 전에 빨리 뺄 거 아니냐. 그러면 외국인들이 바깥으로 뛰쳐나갈 겁니다. 그죠? 자, 시장 금리에 하락했더니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겠죠. 그죠?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거나,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자국 통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국 통화가 늘어나니까 환율은 올라갈 거라는 건 우린 예측은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자국 통화가 늘어나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어? 바깥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외국 통화량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빨간색은 예상했지만 외국인이 나가는 것까지 미처 예상을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외국인이 몇 명 나갈지 모르잖아. 이만큼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게 했어? 점점점 내 예상과 빗나가기 시작하네요. 심지어는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내가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갔으면 새로운 외국인이 들어오면 되지. 그럼 세이브가 될 거잖아. 근데 걔네들도 안 들어와요.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킵니다. 그러니까 신규 거시기 유입을 위축시킨답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이 나가면서 걔네들 볼 거잖아.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나가지? 무슨 문제가 있구나. 거기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안에 사람이 자꾸 나가니까 어떻게 써요? 유입이 돼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이게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럼 이건 점점 커지겠지.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어떻게 써?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건 내가 1달러를 줬더니 1,200원을 내가 주면 서로 교환이 됐어요. 근데 1달러를 줬더니 2,000원을 줘야 돼. 그럼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지. 그잖아. 예전에는 1,200원만 주면 1달러를 받았는데 2,000원을 줘야 1달러를 준다니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그러니까 자국의 가치는 어떻게 써요? 하락합니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써? 환율은 상승하죠. 계속 보이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아까 우리가 예상한 게 뭐냐면 여기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고 유지될 경우 이제 예를 들어줍니다. 지금 뭐냐면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그랬더니 실질 통화량은 어떻게 했어? 실질 통화량 아까 계산해 봤더니 실질 통화량 기억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했죠. 그죠? 이때는 어떻게 해서 얘는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면 자국 통화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장 금리는 어떻게 했어? 시장 금리는 어떻게 했어? 우리 돈이 흔해지죠.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했잖아. 시장 금리가 하락했다고 그랬지. 하락. 그 다음에 디귿은 뭐냐? 환율은 어떻게 했어? 자국 통화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환율이 상승인데 외국이 빠져나가니까 더 상승이죠. 그러니까 환율은 어떻게 해서? 상승이죠. 환율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했으니까 인과관계니까 원인과 결과의 통화량 증가가 원인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써? 그 효과를 한번 따져볼게요. 통화량이 증가되면. 따져볼게요. 통화량이 증가했더니 환율은 상승해요. 근데 통화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물가도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외국 통화가 도망가니까 환율은 더 상승. 그 다음 물가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통화량만 많아지니까 실질 통화량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에, 그죠? 예상되는 환율에, 이게 뭐였어? 빨간색. 내가 예상한 환율은 빨간색이었어요. 금리 하락 때문에죠.
금리 하락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니까 파란색 외국인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죠.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유출, 자금의 해외 자금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이에요.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요 빨간색이 내가 예상했죠. 이건 예상했죠. 그런데 요 파란색이 뭐야?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죠. 얘가 추가적 환율 상승이죠. 이거 환율 상승이야. 그러니까 내 예상치보다 훨씬 빗나가 버린 거야.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바로 이게 뭐야? 환율의 오버슈팅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오버슈팅은 빨간색, 파란색이었을 때 빨간색은 내가 예상했으니까 아니야. 그 위에 덮어진 파란색이 환율의 오버슈팅입니다. 그러면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그 오버슈팅 환율에 이상하게 올라간, 그 너무 많이 올라간 이거는 언제까지 돼요?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A 할수록 B 한다 비례반비례죠.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즉 2년 약정보다는 5년 약정을 맺으면 어떻게 해요? 5년간 물가가 안 움직이죠. 5년 뒤에 움직이기 시작할 거잖아. 그럼 오버슈팅의 정도는 5년간 계속 오버슈팅이야.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물가의 경직성이 클수록 지속성이 크고 정도도 큰 거야.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시간이 이제 지났어요. 시간이 경과 원인, 시간이 지났어요. 자, 여기가 지금 국내 통화량이 증가한 상태였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서 시간이 경과했어요. 일정 시간 지났어. 3년 약정이 끝났고 5년 약정이 끝났어. 그래서 시간이 경과했다고 치자. 그러면 물가가 이제 움직이죠. 3년 약정이 끝났고 2년 약정이 끝났으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겠지. 그죠?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여, 맞지? 물가가 상승하면 아까는 통화량만 올라가고 물가가 가만히 있으니까 실질 통화량이 증가했는데 이제 뭐야? 얘도 증가하기 시작하지.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반비례 관계니까 실질 통화량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겠지. 맞지? 그러면 실질 통화량이 어떡한데요?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답니다. 아, 그러면 얘가 시간이 경과했더니 얘는 어떻게 해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고 그랬고, 해외로 유출됐던 자금도 어떻게 했어? 외국인들 이제 괜찮아졌대. 그 나라 괜찮아졌대. 투자하러 갈까? 다시 유입하겠지. 그죠?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시장 금리의 반등. 야, 시장 금리 올랐대. 가자. 돌아가겠지?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반등했대요. 다시 올라갔어. 뿅 올라갔어요. 그래서 국내로 복귀하기 시작하고요.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얘는 어떻게 했어? 과도하게 상승했던 이거 옛날에 과도하게, 그러니까 옛날 얘기구나. 여기가 과도하게 상승했나 보다.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구매력 평가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대요. 다시 구매력 평가설에 의한 환율로 한대요. 여기는 실질 통화량이 1인 지점으로 온다라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구매력 평가설에 하는 지점으로 온대요. 그러니까 2,000원 그 지점으로 올라오는 거야. 일단 물가는 올라갔으니까 아까 1,000원 지점이 아니라 2,000원 지점. 그죠? 실질 통화량은 1이야. 하지만 예전엔 여기 있었지만 지금은 요 위에 있겠죠. 물가는 이미 올라간 상태니까. 자, 요 상태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가보자. 자, 요 놈입니다. 자, 다음 그래프들은 가에서 국내 통화량이 T 시점에서 증가하여 유지됐답니다. T 시점에서 증가했으니까 여기가 바로 T인가 보다. 그죠?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되고 있는 여기가 바로 T 시점이네. T 시점. 그래서 기억 디귿을 시간의 순서에 따른, 그러니까 이쪽이 시간이네. 시간이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에 경과된 게 이거네. 그죠? 순서 없이 나열했습니다. T 시점 근처에서 그래프의 형태는 계략적으로 표현했고요. T 시점 이전의 모든 경제 지수들 값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되어 왔습니다.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게 좀 일정한 수준인가 보다. 일정한 수준. 이게 일정한 수준이란 말이네. 장기 균형이 수렴되는 걸 오케이.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 풀자. 자, 합니다. 아까 지금 뭐라고 했냐면 요게 지금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됐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요게 일정한 수준이라고 그랬어. 요게
일정한 수준이었어요. 예전에 일정한 수준. 그 다음에 T 시점입니다. T 시점. T 시점에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했죠. 시장 금리는 하락했고요.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증가, 상승, 하락 하나 있네? 그러면 뭐야? 요것이 뭐야? 요것이 바로 시장 금리라는 얘기네. 하락했고. 그 다음에 시장 금리는 하락했는데 나중에 가면 시간이 지나면 반등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뭐야? 여기가 반등이죠. 반등된 거네.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봤더니 실질 통화량 증가, 환율 상승인데 T 시점 이후에 실질 통화량은 원래 수준으로 왔다고 그랬고요.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거였대요. 원래 수준으로 왔다고 그랬으니까 실질 통화량은 여기가 일정한 수준인 원래가 여기죠. 그죠? T 시점에 있는 게 원래 여기잖아. 이 시점으로 온 건 어딨어? 여기 있네. 원래 수준 온 건 얘하고 얘인데 얘는 이미 끝났으니까 원래 수준 온 건 이거네.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겠어? 바로 실질 통화량이죠. 실질 통화량이 얘겠네. 그죠? 그 다음에 환율은 T 시점에서 과도하게 상승했다고 그랬죠. 얼마나 과도하게 상승인가 봤더니 얘는 상승폭이 한 요만했어요. 상승폭이. 그러니까 얘의 상승폭은 요만하다면 이게 더 크죠. 그러니까 얘가 과도하게 오른 지점이네. 요만큼이 바로 뭐야? 과도하게 올랐던 거네. 그러니까 얘가 뭐야? 디귿의 환율에 해당되겠죠. 환율. 스님? 자, 그렇게 되면 정답이 4번이 되겠구나. 자, 이번에는 몇 번째 단락이지? 자, 마지막 단락이네. 마지막 단락 읽고, 자, 문제 전체 도전. 됐어? 자, 네, 한번 해볼게, 이제. 자, 5번째 단락 볼게요. 단기 환율이 기초경제 여건과, 물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뭐 이런, 물가라든가 이런 거,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그죠?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그죠? 균형 환율은 바로 뭐냐면 물가분의 통화량이었죠. 그거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 이게 뭔데? 이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가 지금 계속 설명했던 요게 뭐야? 요게 바로 뭐냐면 오버슈팅이죠. 오버슈팅이 생겼을 때 이거죠. 그러니까 앞에 거 쭉 그거잖아.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돼서, 그죠? 환율을 움직이는데 물가가 움직이지 않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 급등락하거나 막 했잖아. 그리고 오버슈팅이 있을 때 이것을 오버슈팅을이죠. 그럼 결국 얘는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버슈팅을 예방하고 이것에 대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처. 지금 계속 오버슈팅을 얘기했는데 이 글은 초점이 뭐였냐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4가지가 있어요. 정부 정책 중에 4가지가 있어요. 강제성 어쩌고 이거 했잖아. 그거 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오버슈팅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그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볼게. 넷 중에 뭘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글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즉 목적은 오버슈팅을 예방하고 나름대로 대처하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이제 정부가 이제 그때 그 4가지 정책 수단 중에서 동원하겠죠.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때로는 강제성이 큰 것도,
때로는 직접성이 있는 거, 때로는 자동성 있는 거, 때로는 가시성 있는 거, 여러 가지 하겠지. 자, 그러면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시 목적이네. 뭐냐면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죠. 오버슈팅은 물가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였다며. 그러면 그것을 완화하려면 없앨 수는 없나 봐. 완화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강제성이 낮은 사례가 있는데, 강제성이 낮은 사례니까 규제의 정도가 좀 작은 게 있나 봐. 그게 뭐냐면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목적은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입니다.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 이게 목적이야. 그럼 왜 외환의 수급 불균형 저 문제가 나왔냐면, 아까 환율이라는 것은 외국 통화분의 자국 통화라고 그랬잖아. 자국 통화의 비율이라고 했죠. 근데 아까 무슨 말 했었냐면 자국 통화가 증가하여 유지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 우리도 충분히 환율이 올라갈 거를 예상하고 있었잖아.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자국 통화가 증가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 금리가 떨어진다고 그랬지. 금리가 떨어지는 순간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어? 투자 가치가 없네 하면서 외국인이 뛰쳐나간다고 그랬잖아. 외국인이 이렇게 뛰쳐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뛰쳐나가는 걸 막아보려고 하는 거야. 나름대로 완전히 못 나가지 못하지만.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한답니다. 지금요, 외국인들, 지금 이거 우리 통화량이 늘고 있는데, 이거 여차여차한 이유고, 한 달이면 해결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마요! 이렇게 알려준다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정보가 적으니까, 이상한 조짐인데, 나가자! 이렇게 우르르 나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공개를 빨리빨리 해주는 겁니다. 지금 자국 통화가 늘어나는 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다. 이거 알려주는 거야. 그거 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한답니다.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나름대로 축소하는 것이 있나 봐요. 가격 규제, 즉 물가의 경직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니까 불필요한 가격 규제하는 거 못하게 하나 봐.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게, 내려가면 내려가게 하게 하나 봐요. 한편 오버슈팅 때문에겠죠? 오버슈팅 때문에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다시 오버슈팅에서 좋은 점도 있나 봐요. 근데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한답니다. 이게 일종의 목적이야. 부정적 파급 효과를 하기 위해서. 자,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시대와 좀 되게 비슷하기도 하다. 그죠?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 오버슈팅이 지금 오버슈팅이 생긴 건 아니지만 오버슈팅이 생겼어. 자, 수출하는 사람이 있고요. 수입하는 사람이 있어. 수입자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수출자, 수입자. 자, 그러면 이제 수출자가 수출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있겠죠. 수출이니까. 이제 미국이랑 거래를 한다고 쳐볼게요. 수출하는 사람이니까 물건이 미국 놈들한테 가겠죠. 물건이 일로 갈 거 아니냐. 그러면 미국 놈들은 어떻게 써? 한국에게 뭘 지급해야 돼? 돈을 지급하죠. 그러니까 달러를 한국에 지급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어떤 거냐면 환율이 1,000원이었는데 이제 2,000원으로 올랐다고 칠게. 지금 올라간 상태니까 2배 탔다고 하자. 그럼 1달러를 내가 받았다. 이거 하나 받아서 1달러 받아서 내가 외환은행에 갔더니 웬걸 얼마 줘? 어제까지만 1,000원 줬는데 오늘 얼마 줘? 2,000원을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써? 물건 하나 팔았는데 2개 판 효과가 생기지. 그잖아. 하나 팔면 1,000원이었는데 이제는 2,000원 준잖아. 그래서 수출하는 사람은 환율이 올라가면 오예 좋아라 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면 수입자는 어떠냐 보자. 수입자. 자, 한국과 미국이 있어요. 수입하는 거니까 미국에서 한국으로 뭐가 와? 이번엔 물건이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원을 뭐로 바꿔? 달러로 바꿔서 미국 놈한테 지급해줘야겠지. 그죠? 어제까지 이거를 수입하려면 내가 1,000원이면 수입했어요. 그래서 내가 1달러로 바꿔서 줬어요. 근데 오늘 갔더니 어떻게 써? 내가 1,000원 냈더니 1,000원 안 줘. 1,000원 더 냈노래.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내가 1,000원이었는데 지금 이거 얼마야? 2,000원에 사는 셈이지. 그럼 어떻게 써? 와, 수입하는 사람 미쳐버리겠어요. 돌아버리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쪽은 좋은 사람이 있고요. 한쪽은 좀 싫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 환율이 올라가는 게 좋냐? 내려가는 게 좋냐?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하는 사람이 오예 할 거고요. 수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죽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 난리나 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면 환율을 좀 떨어뜨리면 또 수출하는 뭐 삼성전자 이런 애들이 뭐 삼성 죽일래 뭐 좀 한단 말이야. 그럼 또 환율이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정부는 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죠? 누가 좋은 놈 있고 나쁜 놈 있는 거잖아. 그죠? 개입하면 안 돼. 한쪽이 좋은 놈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꼭 다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야. 한쪽에 또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막 원유값 이런 거 막 비쌌다고 해서 아버지도 막 휘발유값 비싸다 막 하잖아. 근데 정작 누구야? 아버지는 휘발유값 비싸게 돈을 줬더니 누구는 돈을 벌고 있어? 정유회사는 땡큐야. 그죠? 걔네들은 손해될 게 없어요. 그 가격에 올려서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정유회사가 돈을 번대요, 지금. 뭔 희한하네. 그럼 잠깐. 부정적 파급 효과죠? 부정은 얘는 부정적인 건 없지. 요거. 수입품. 당장 써야만 하는 거야. 수입품. 꼭 써야 하는 게 있다고 칠게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이니까 의죠. 안 써도 되는 게 아니라 수입 필수 품목입니다. 필수 품목이야. 내가 올랐으면 안 사도 돼, 안 살래. 이거 아니고 필수야, 필수. 필수 품목의 필수 품목의 세금을 조절해 줍니다. 그러니까 1,000원인데 2,000원 올랐어. 그러면 어떻게 써? 세금을 그중에서 좀 깎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500원 정도 깎아주면 1,500원이면 500원 정도 깎아지는 거잖아. 뭐 요런 거. 그걸 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유치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즉 필수품이니까 안 살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1,000원인데 1,000원만 주면 될 걸 2,000원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총 3,000원을 버는 사람이야. 근데 원래는 1,000원 정도 나가야 되는데 2,000원 나갔으니까 어떻게 쓸 돈이 1,000원밖에 없죠. 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안에다 쓰는 돈이 절반으로 준 셈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면 내가 다시 어떻게 해요? 깎은 돈을 다시 소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이 줄어드는 걸 방지한대요. 또한 하니까 추가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원인은 환율의 급등락입니다. 피해에 대비하여 환율 급등락이 원인이고 이거에 대비하는 것이 이제 결과죠.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수출업 기업에 환율 변동 보험을 제공합니다. 내가 보험 들어놔. 환율이 올라가면 그 피해 보상할 수 있는 보험 들어놔. 내가 들어줄게. 뭐 이런 거. 또는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 여기 A라는 회사는 괜찮아요. 여기 그러니까 꼭 돈 좀 빌려주세요. 얘 도망가면 우리나라가 책임질게요. 뭐 이렇게 지급 보증을 서준다든가. 이런 정책은 정부가 직접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직접성이 높은 거죠. 변동보험을 제공했고 정부가 그 다음에 지급 보증을 서줬으니까 이건 정부가 직접 한 거니까 직접성이 높네.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환율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거 반영한 환율의 추세는 용인합니다.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환율이 올라가면 좋아하는 놈도 있고 환율이 내려가면 싫어하는 놈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국가가 그거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비두고 용인하되 받아들입니다. 환율이 지 스스로 시장 경제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건 내비두는 겁니다. 용인하되 사전적.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을 때 이렇게 빨간색이었는데 이게 파란색이 나오면 여기가 더 튀어 올라갈 거잖아. 그런 걸 인위적으로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사전적 사후적으로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급등락에 따른 급등락 때문에 생긴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물가가 경직적이니까 올라가고 있는 환율 일로 와 이 새끼 하고 쭉 잡아당기지 않는다고요. 환율이 움직이는 건 내비두는데 내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합니다. 물가가 안 움직여. 내가 불필요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게 있다면 그거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좀 올라가겠죠. 여기 환율이 있으면 아까보다 해소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가 쭉 올라가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도망가서 그렇잖아. 외국인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상황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외국인들 안심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외국인이 도망가지 않으면 쭉 올라가는 게 더 이상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이 정부가 하는 일이랍니다. 좋아. 그렇다면 이제 문제.
자,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이니까 우리 책으로 한다면 6번을 먼저 해볼게요. 6번. 자, 예기치 못한 외화 손실에 대비한, 그렇죠. 미세 조정 정책 수단 중에서 환율 변동 보험을 들어준다고 그랬죠. 이건 직접성이 높은 거였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원유와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대요. 원유는 우리가 필수품이죠. 그죠? 갑자기 어떻게 해서 뭐 기름을 안 쓸 수는 없는 거잖아. 필수품이니까 반드시 가져와야 되잖아. 써야만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세율을 변동시켜 준답니다. 세율을. 그러니까 세금 좀 깎아준다고요. 세금을 조절해 준대요. 있었죠? 환율의 급등락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할 경우 해외 자금 유출과 유입을 이거 봐라. 유출과 유입을 통제하여 환율의 추세를 바꾼다? 통제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환율의 추세는 용인한다고 그랬죠.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 인위적으로 내가 물가 끌어맞춰서 쫙 맞추지 않는다고요. 환율은 용인한다고 했으니까 걔의 추세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런다기 안 했어요. 여기 통제도 틀렸고요. 환율 급등으로 수입 물가가 재빠르게 상승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지급보증 들어준다고 그랬죠. 직접성이 높은 것 중에. 그 다음은 여러 정보들을 직접적으로 빨리빨리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오케이. 요거. 다음, 윗글에 대한 이해니까 우리 책으로 한다면, 1번입니다. 1번. 자,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됐던 경우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그죠?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는다. 좋고요. 근데 장기의 환율도 변함없다? 장기의 환율은 이미 올라가 있지. 환율은 올라가 있는 거잖아.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환율은 올라가죠. 환율은 계속 신축적으로 옮긴다고 했죠. 심지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축적, 장기에도 신축적이죠. 얘는 계속 움직입니다. 다음,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가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 그죠? 신축적인 경우 A, 경직적인 경우 B라고 할 때 A가 B에 비해 국내 통화량 증가했다는 금리 하락폭 작을 것이다. 그죠? 신축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금리 하락폭이 작죠. 경직적일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 크게 오버슈팅 같은 게 생긴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 물가의 조정 속도는 좀 느린 편이었죠. 경직적이었으니까 환율의 조정 속도가죠. 얘는 빠르죠. 걔가 빠르답니다. 맞는 말이죠. 환율의 조정 속도가 훨씬 빨랐죠.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에 민감한 오버슈팅이 발생했어요. 이 지금. 근데 외국인이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이거 불안해서 못 살겠다. 얼른 뛰쳐나가죠. 외국인이 뛰쳐나가는 순간 어떻게 써요? 환율은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오버슈팅의 정도는 커지죠.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물가 경직성이 큽니다. 물가 경직성이 크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하는데 걸린 시간은 길어지겠죠. 그래서 경직성이 길면 경직성이 풀려야 오버슈팅이 해결되는 거잖아. 약정을 2년 맺었으면 2년 뒤에 풀리는 거고 5년이면 5년 뒤에 풀리는 거지. 그러니까 경직성이 크다라는 건 약정을 5년 맺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5년 뒤에 풀릴 테니까 걸리는 시간은 길어지겠죠. 다음. 이건 뭐야? 요거에 해당되는 건 3번 문제네. 3번 문제. 자, A국 경제학자 갑은요, 자국의 최근 경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지금 금융시장이 불안하답니다. A국에. 그래서 A국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 외국인들이 막 움직여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기가 A국이라고 쳐보고 여기가 B국이라고 해보자. B국. 자, 그런데 A국에 이제 투자된 자금들을 해볼게요. 내국인들이 이만큼 투자를 했어요. 내국인들. 근데 외국인들이 투자한 것이 한 이만큼이 외국인들이 투자했다고 치자. 외국인이. 얘네들도 B국 내에 자국인이 투자한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투자한 값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외국인이 이만큼 투자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얘가 지금 불안해합니다. 불안해.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비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비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해서 야 비국으로 가자. 야 A국 여기 시장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 이익이 안 돼. 똥값 되기 전에 빨리 B국으로 가자. 이렇게 했나 보죠. 이로 인해 외환시장에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얘가 어떻게 해서 B국으로 유출됐답니다. 그래? 그러면 자 아까 환율은 어떻게 계산했냐면 환율은 외국 통화분의 자국 통화죠. 자국 통화였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빨간색 외국인들이 요만큼을 남기고 요만큼이 지금 뛰쳐나갔다고 쳐볼게요. 요만큼이 이쪽으로 뛰쳐갔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외국 통화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오버슈팅이 일어난 상태니까 자국 통화도 늘어난 상태였고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할까? 이렇게. 그러면 자국 통화가 늘어나니까 환율도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외국 통화까지 빠지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환율은 많이 급등했죠. 그죠? 그러니까 A국의 환율이 급등했다는 게 말이 맞죠. B국에서는 해외 자금의 유입에 따른 통화량이 증가. 그죠? 맞죠? 늘 많아졌죠? 통화량이 많아졌죠? B국의 시장 금리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수요가 많으니까 여기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살려는 사람이 많겠죠? 그럼 어떻게 가격이 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금리가 이제 떨어질 거야. 그죠? 떨어질 거야. 그러면 여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A국 망할 것 같아서 이쪽으로 왔는데 얘도 별거 아니네. 에이, 저쪽으로 가야지. 이런 놈도 발생하겠지?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A국은 지금 환율 급등했습니다. 향후 다소 진정될 겁니다. 맞죠? 여기 있는 애들이 요만큼의 외국인들이 여기도 금리가 자꾸 떨어지고 있어. 오히려 A보다 더 떨어졌는데 하면 얘네들이 어디 갔어? 얘네들이 다시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요만큼을 더 채워버리겠죠. 여기를 채워버리겠죠. 그러면 아까는 이만큼의 오버슈팅이 발생했는데 지금 어떻게 했어? 요만큼이 줄었죠. 그죠? 이만큼 했던 게 이렇게 채워졌으니까 줄어든 거 아니냐? 오버슈팅의 정도가 줄었죠. 그러니까 얘가 다소 진정됐다는 말을 이렇게 쓴 겁니다. 또한 양국 간 교역 및 금융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A국의 환율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여기 상승, 수입품의 가격은 상승하죠.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런 부작용은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수출이 증대되죠. 하나 팔았는데 두 개 판 효과가 생기잖아. 수출 업체는. 걔는 좋아. 그러므로 정부는요. 시장 개입을 가능한 자제해야 합니다. 자제하고 환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균형 환율 수준으로 수렴되도록 두어야 합니다. 다만 내비두고 개입하지 마쇼. 이런 얘기인 게. 자, 그러면 자, 1번입니다. 자,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자, 오버슈팅이 발생해서 어떤 거냐면 오버슈팅이 발생한 자국 통화가 증가해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가 떨어질 것 같더니 외국인이 도망갔어. 그래서 이만큼 올라가서 외국인이 지금 이만큼 이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외국인 자본이 요거밖에 없어요.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근데 여기로 갔던 외국인이 여기가 갑자기 시장 금리가 뚝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했어? 다시 요 파란색 라인의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어? 다시 원래로 이렇게 돌아오겠지? 그죠? 원래로 돌아오면 어떻게 했어? 오버슈팅의 정도는 작아지겠죠.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작아지죠. 그래서 아까는 이 빨간색 여기 이만큼 비어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만큼을 채워주니까 여기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작아지겠죠. 다음 A국의 환율이 오버슈팅이 발생했다면 이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불안심리 때문에 시작했었죠. 그죠? 앞단락에 보시면 어디 나왔냐면 불안심리가 여기 있어요. 금융시장의 불안의 여파로 시작했죠. 다음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할지라도 시장의 조정을 통해 환율이 장기에는 그죠? 환율은 장기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얘는 균형 수준에 도달한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장기에는 이제 물가가 풀리죠. 물가가 풀리니까 어떻게 해서 다시 씩 올라오면서 어떻게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
균형 환율 수준은 오죠. 아까는 거시기 물가가 안 올라서 문제였잖아. 그러니까 장기에는 이제 균형 환율로 옵니다. A국의 환율 상승이 수출을 증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동반합니다. 그렇습니다. A국의 정책 당국은 외환 개입 시장에 신중하라고 그랬죠.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으니까. A국의 환율 상승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켰어요. 그러니까 수입품의 인상이니까 A국에는 내수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1,000원 바깥으로 쏘다가 2,000원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1,000원 2배만큼 외부로 지출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쓸 돈이 없어지지. 그러니까 그지? 내수가 위축될 수 있죠. 다음. 자, 요놈이네. 자, 여기서는 위험이 드러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위험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위험에 빠져버리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놈은 요놈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디 다음 거를 해야겠구나.